자, DB하이텍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는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이제 PBR이 1배 이상 1.7배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물론 피크아웃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 업체예요. 그렇다 해도 지금 뭐 사실상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스태플레이션의 우려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도 올리고 경기 성장 부분에 대한 좀 눌림목이 있다 할지라도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물가부터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경기 성장률은 가지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경기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면 DB하이텍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의 노력대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쪽이 반도체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성장성. 근데 DB하이텍은 이제 8인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참 애매모호합니다. 성장성도 그렇고 좀 뭐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해석 부분도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DB하이텍에 대한 컨센서스 시계열 부분이 예? 하향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도 컨센서스 시계열이 하향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정점에 대한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저평가죠. 근데 DB하이텍은 하향되지 않아요. 다만 DB하이텍의 경우는 이렇게 그 증권사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가 아까 보여드린 LG이노텍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하이닉스처럼 허벌나게 많은 그런 증권사가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 몇몇 증권사의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인 시각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의 DB하이텍은 뭐 업황의 정점에 달했다 또 8인치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다 뭐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은 저평가 상태가 맞다. 2017년 이후에 PER이든 PBR이든 최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다. 과도하다. 그 과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물적 분할, 기업 분할에 관련된 내용까지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LG화학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은 그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적 분할은 오히려 뭐다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은 호재가 돼요. 예? 지금 뭐 어느 사업 부분을 어떻게 뛰어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까지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속단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물적 분할 또 IT 쪽에서 발표한 쪽이 후성인가요? 한번 볼까요? 후성인가 어딘데 기억이 잘 후성 맞네요. 근데 후성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는 이 벌써 이미 물적 분할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IPO 단행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LG화학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LG화학의 그 지난 이틀 전 야간인가요? 일요일 야간, 월요일 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날 야간에 LG화학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 영상 월요일 날 야간 영상 우리 직원분 잘라놓은 거 혹시 있나요? LG화학 LG화학 야간 영상 잘라놓으세요. 잘라놓으시고 공개로 해서 LG화학에 같이 링크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 날이면 22일이죠. 22일 일요일이
21일, 월요일이 22일인데 아마 22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제 LG화학에 대한 22일, 23일 한 그때쯤인데 LG화학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이 악재냐 했을 때 아니 그게 어떻게 악재가 됩니까? 라는 설명을 분명히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적 분할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잡주의 변동성의 기준, 그런 매매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펀더멘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가야 된다. 그게 뭐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다 잡아드렸고 LG화학입니다. 이때 이거 LG화학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월요일 날 야간 그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오늘 지금 유료방에 식사하시고 나서 잘라서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LG화학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이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이 내용이 뭐냐면 LG화학 폴더에서 이제 가져다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그 DB하이텍에도 중요하고 전체 물적 분할 업체에 대한 것도 중요해요.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악재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랬죠. 농담이 아니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 결국은 호재더라. LG화학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바닥 대비해서 또 무지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 동그라미 쳐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일정을 보시면 돼요. 일정을. 그리고 지금 시간에 한번 내가 다시 찾아볼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딜을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이슈 그리고 가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준이 되고요. LG와 그 일정 어딨니? 일정 기업 분할에 대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게 있는데 요거죠. 기업 분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LG화학의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렇게 있네. 리튬 이온 전지 개발 시작 그게 95년이에요. 그 물적 분할을 하고 싶어도 물적 분할을 못 하는 거야. LG화학 번 돈 싹 다 2차 전지에 갖다 쏟아 부어버렸죠. 근데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돈을 좀 땡기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돈 들어가는 것도 힘겹고 그런데 실적이 나와야 물적 분할을 하지. 인적 분할은 의미가 없어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증자를 해야 되니까 주주들한테 욕 먹는단 말이지. 주주 배정을 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물적 분할을 선택해야 되는데 IPO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개뿔 없어. 그러다 2020년도 즈음부터 해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폭등, 2차 전지 폭등.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임시주총에서 CFO가 물적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도.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검색해서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에서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IR 때 이제 분할 얘기를 했는데 IR 때 분할 얘기를 했는데 분할 이렇게 치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뉴스에서 옵션 지정을 해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기간 설정을 직접 입력 2020년 7월 그때 30일까지 있었나요? 그죠? 30일 날 IR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30일인가 31일 날 기억한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렇게 30일 날부터 해서 2020년 7월 31일까지만
기준을 잡고 적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애플에 이제 주식 분할 결정이 있었고 최신순 31일 오래된 순 이렇게 해서 자 신격호 회장님의 뭐 1조 유산 뭐 어쩌고 저쩌고 LG 쪽의 내용이 IR 이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R을 통해서 CFO가 기업 분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폭등입니다. 왜?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뭐 기업 분할을 하든 말든 물적 분할을 하든 말든 시장은 폭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시주총 전에 의사의 결의를 하겠죠. 이사의 결의. 그 이사의 결의를 한 게 9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래요. 그거 나오고 6% 빠지는데 그 앞전에 폭등 나왔다 그랬잖아요. 폭등 나올 때 하루의 변동률이 10%대.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 이거 너무 많은데 분할했을 때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를 물적 분할로 따져볼까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는 표현을 그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해서 찾아보죠. 뭐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물적 분할했단 말이에요. 2020년 6월에 그리고 주가 빠졌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6개 업체로 쪼개버렸죠 현대중공업은.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LG화학을 해볼까요? LG화학 이렇게 해서 7월 30일 LG화학에 이때 IR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꼭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LG화학이 그렇게 해서 뭐 물적 분할을 하든 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도 주가가 폭등을 했다? 그게 확실히 기준이 잡혀야 돼. 29일이었나? 20 IR 잠시만요. 기업 내용을 봅시다. IR이 그때 언제 있었는지 2021년도 9월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는 IR 여기 IR 개체 나오니까 2021년도 6번 2021년 IR 실적 발표 IR 안내 공지 7월 29일이었네. 7월 29일 죄송합니다. 29일에 16시에 IR을 했죠. 그 2020 이거 꼭 보자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정치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을 쇠뇌를 시키잖아요. 없는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든 진보든 쇠뇌되신 분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기분상 그럴 것이야 이렇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잖아. 29일 날 IR을 해서 IR 속에서 CFO가 물적 분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 그 기준 16시니까 장 끝나고 이제 나오겠죠. 2분기 목표 주가 뭐 긍정적이다. IR.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이거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LG CNC 지분 매각이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고 이게 몇 시 나오는 뉴스죠? 08시고 IR은 이제 16시니까 뒷부분 내용으로 쭉 가봅시다. 제대로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고요. 제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쏘아올린 자동차 혁명 뭐 물적 분할이 진짜 악재였는지 진짜 얘가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건지 한번 쭉 보자고요. 29일 날 LG화학과 소송 손잡고 IR 내용 어딨냐.
몇 시에 이게 몇 시쯤 됐을까? 이게 여전히 9시네. IR LG화학 복귀 뉴딜 테슬라 배터리 쥐락펴락. 자, 요쯤부터 이제 역으로 한번 보시죠. 뭐 24, 30일 날 기준이니까 30일 날 뉴스에서도 나와 있을 수 있어요. 29일 날 IR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더 찾아볼게요.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올려서 조금 전에 그 내용처럼 일정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온지 그 이전부터 사실은 물적 분할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 물적 분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CFO가 이제 살짝 다시 발을 담근 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29일 IR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날 실적 IR을 한 거죠. 향후 전망에 대한 그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2차전지 실적을 설정할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 일정 보시면은 임시주총은 10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이사회 결의가 있죠. 9월 17일 날 이사회 결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16일 날 뉴스가 나와요. 16일 날 이렇게 해서 16일 날 뉴스 보시면 이사회 결의에서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16일 날 화학업계에 따르면 16일 날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16일 날 화학업계에 따르면 17일 날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8월 4일 뉴스에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9월 4일 뉴스에도 이때는 이제 진행을 한 거고 배터리 분사설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근데 CFO가 벌써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CFO. 그래서 이런 내용들처럼 이미 이 LG화학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LG화학의 경우는 그 이전에 노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LG화학의 이제 그 당시에 주가의 변동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2020년이에요. 물적 분할이 과연 악재로 작용이 됐느냐? 7월 29일 날 IR을 하고 29일 날 그리고 30일 날 기준에 잠시 주춤거렸다가 31일부터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요. 폭등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도 뭐 일정 범위 강세를 띄었죠. 그리고 60만 원이라는 가격이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 이 60만 원의 가격하고 지수의 흐름 한번 같이 봐보세요. 60만 원이 거의 지지 라인으로 되죠. 그거를 돌파한 게 이때예요. 돌파한 게. 그래 시장은 요 당시 그럼 돌파할 당시에 그 시장 지수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60만 원 돌파할 때 기준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 전일 종가 수준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저점 부분하고 LG화학의 저점 부분이 비슷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 얘기 나온 이후에도 이런 폭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17일 날 발표할 수 있다. 이게 16일, 17일이에요. 16일 날 낙폭이 마이너스 5%, 17일 날 낙폭이 마이너스 6%입니다. 장중 9%까지 밀렸고 그럼 올라갈 때는요 14%, 올라갈 때는요 11%, 14%, 11% 올라가고 5%, 6% 밀린 게 그게 물적 분할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더 깨고 내려간 게 아니죠. 물적 분할 처음 얘기할 때보다. 그리고 이때가 리콜이 2개가 나옵니다. 리콜이 2개가 나오는데 현대차 리콜하고 해외 포든가 어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해외 리콜하고. 그러나서 이사회 결의가 있대요. 이사회 결의가 10월 30일인데 이사회 결의 날 국민연금은 포기를 해요.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48%인데 외국인 지분 포함해서 77%가 참여를 합니다. 77% 이상이. 그러니까 의결권을 이제 좀 뭐 위임을 했겠죠. 그 중에 80%대가 물적 분할 찬성이에요.
그럼 윤정도를 떠나서 LG화학의 주주들은 소액 주주든 뭐 대주주든 다 뭐 외국인들 다 바본가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찬성을 해? 예? 그잖아요. 그래 나서 오히려 105만 원까지 79%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그 이전에 삼성중공업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실 때 제대로 인식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수정을 할게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7월 29일이 아니라 7월 30일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으로 제가 잘못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고 2020년이면 7월 IR 개최가 정확하게 7월 31일이네. 31일. 그래서 IR 개최하기 전날 30일 날부터 해서 31일 이렇게 10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2020년은 7월 30일입니다. 그러면 7월 31일 1일 IR 잠시 다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7월 31일. 그럼 7월 31일 기준에 그럼 보시면 IR 기준에 올해 LG화학 전지 부분 사상 최대치 다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물적 분할 얘기가 바로 그냥 눈에 확 띄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 다른 전문가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야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아닌데? 라고. 보니까 7월 31일 날 IR 할 때 CFO가 먼저 물적 분할 얘기했던데 근데 주가는 폭등했는데? 라고. 그럼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네? 라고. 이사회 결의에도 14% 11% 오르던 LG화학이 이사회 결의에서 물적 분할 얘기해도 5%뿐이 안 빠지네? 물적 분할 처음 얘기할 때보다 덜 빠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적자나도 괜찮다. 구본무 회장의 92년 2차 전지 이런 내용들. 9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렇게 해서 95년부터 1월에 배터리 개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전지사업의 실적 올해 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여기에 물적 분할 얘기는 없나? 여기까지는 없고 CFO가 얘기를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슬쩍 다시 물적 분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사회 결의하고 배터리 분쟁 합의 차익 매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찾아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진짜 물적 분할이 악재인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DB하이텍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DB하이텍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시고 물량도 상당히 사실상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저평가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기업 분할에 대한 내용 때문에 또 DB그룹의 지주사 전환 관련된 내용 때문에 흔들리고 휘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진짜 그게 악재냐 라는 부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DB하이텍의 물적 분할의 기준은 그러니까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물적 분할의 기준은 그것은 악재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시장에서 주가를 누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답변을 7월 29일 날 금요일 날 올려드린 그 답변 내용이에요. 7월 29일 날 그 내용을 이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질문 내용의 요지들이 그런 거예요. 지주사 전환 때문에 이제 싸게 살려고 주식을 싸게 살려고 주가를 누른다. 그거는 이제 배임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요. 법적인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건 어떻게 누른다는 거예요? 막 물적 분할 악재인 것처럼 해서 물적 분할 얘기하고 기업 분할 얘기해서 주가를 막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 그렇게 한다? 외국인들과 기관은 바보입니까? 윤정도는 바보라고 쳐도 메이저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또 지분도 외국인들이 26%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주가 눌림은 불가능한데 예전부터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의 그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주가 조정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기준에 상속세 들내려고 그걸 방송에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삼성전자가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게 정확히 언제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게 2020년 10월 25일이거든요. 2020년 10월 25일인데 이거 상속세를 들내려고 주가를 누르고 있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회계사가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겠죠. 심심하니까. 주가가 얼마이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이 그때 뭐 3%였나요? 3%의 지분의 그 주식이 시가총액 뭐 500조, 그때 당시 뭐 400조라고 치면 400조에 3%면 얼마야? 12조인가요? 그죠? 12조죠? 12조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려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시가총액 400조가 아니라 350조로 내려오면은 12조가 아니라 10조 조금 넘으니까 상속세가 좀 덜 내지겠구나. 그러면 주가 100원당 얼마가 상속세가 얼마가 덜 내진다. 혹은 주가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계산을 누군가는 해봤겠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이 케이블 TV 경제 방송에서 쥐들이 계산 능력도 안 되고 그냥 그게 보도자료 한 명이 뿌려놨더니 막 그냥 재탕삼탕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낄낄낄낄 웃어가면서 삼성전자요 주가요 주가 왜 밀리는지 아세요?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인위적으로 밀어. 미친 정신 나간 얘기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재용 씨가 야, 나 세금 좀 덜 내려고 하니까 주가 좀 밀자. 야, 외국인들 50% 지분 갖고 있는 외국인들 니들이 좀만 참아라. 이따구로 얘기합니까? 이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DB하이텍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DB하이텍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넣는다. 그거 배임이라니까. 걸려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사상 최대치가요. 62,800원이에요. 21년 말고 그 이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사상 최대치 주가가 2020년 1월에 시장은 못 올라와. 개뿔도 못 올라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 1월에 시장 2,600까지 찍고 누구 덕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2,600까지 찍고 그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2,600까지 찍고 코로나19 직전에 시장 개뿔이나 몇 포인트예요? 2,100포인트까지 2,500에서 2,600에서 2,100포인트까지 깨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0년 1월에 신고가를 냈다고. 그게 얼마냐면 62,800원입니다. 그러면 그 62,800원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그 62,800원이 신고가인데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즈음에 보시자고요. 이 주가 올라가기 전까지 10월 말까지 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10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밀렸다 이거야. 얼마까지 밀렸어? 이게 밀려봐야 저가가 56,600원이죠. 신고가가 62,800원 대비해서 이게 막말로 이게 주가가 밀린 겁니까? 이게 최고점 사상 최대치 최고점 대비 밀린 거야. 그런데
지수는 코로나19 이후에 막말로 1,400포인트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1,500이지만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껏해야 올라온 게 얼마야? 2,200? 그렇게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좀 덜 오른 것 같거든. 근데 안 빠졌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덜 올라와.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니까. 지수는 2,600 사상 최대치가 아닌 2,200분이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치 62,800원이고 6만 원 위쪽에서 움직임 가지고 하고 있었다고. 응? 6만 원 위쪽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실 걸 미리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해도 이게 주가를 누르는 거야.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 6만 원 수준에 놓여진 게 사상 최대치 수준에 놓여져 있던 종목군들이 몇 개나 있었겠냐고. 시장이 고점 대비 400포인트 빠져 있는데 저 기준이면 400포인트 빠져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52주 신고가 지금 나오는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이 몇 개나 있었겠냐고 그 당시에. 그럼 얘는 최고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근데 말은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누른다? 그게 그냥 맞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시장에서 말이 돌았단 말이야. 왜? 지들이 한 주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전혀 모르는 거지. 우린 갖고 있으니까 알아. 우리 입장에서도 짜증나죠. 56,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6만 원 공방하던 애가. 근데 이게 밀린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속세 때문에 주가 누른다며. 폭등이야.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자마자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셔서 폭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폭등을 했어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75%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75%. 한 달, 아니 2달, 2주 동안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야. 지주사 전환하려고 주가를 누른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그런 흐름,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주가가 눌린 적이 없는데 주가가 눌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난 그 친구들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어. 쥐들이 계산한 것도 아니고 회계사 한 분이 뭐 누군가 계산해 봤겠지. 그걸 보도자료 나오니까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오르면도 아니고 밀리면 들립니다 했더니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대. 아 진짜 정신 나간 애들. 두 번째는요.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에 2020년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쌓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리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매년 내고 있었어요. 쌓고 있었고 리콜 그 비용을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현대차가 시간에서 4% 급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현대차가 2020년 10월 19일 날 현대차가 대손충당금 발표를 하면서 공시를 내면서 이날 시간에서 4%의 하락으로 마감되고 정규장에 6% 하락 출발을 해요. 6%. 그런데 6% 하락 출발하고 종가는 500원 빠지고 끝나요. 한호가. 이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대손충당금 쌓는다고. 그래 주가를 깨부시고 현대차 기아의 주가를 깨부시고 현대글로비스를 땡긴다 이거야. 시나리오가. 공시 나왔나 볼까요 그때? 공시 보시면은 2020년 공시 2020년 10월 19일 정확한 날짜 10월 19일이에요.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 10월 19일 정확히
시간에서 얘가 이제 시간이 요 시간이 없네. 요거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4%가 빠졌어.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3개 호가 남기고 그러니까 10월 19일 16시 20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일 날 요게 4시 20분에 발표된 거는 품질 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하여간에 추가적인 충당 설정과 선제적인 어쩌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2조 1천억 규모의 시간에서 하여간에 4% 빠져요. 그러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결국은요, 악재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찌됐건 주가 4% 빠진 상황이고 동시효과에도 밀리는 상황이니 뭐 윤정두가 악재 아니라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은 시초가 대비 추가 3% 빠지면 시초가 대비 추가 3% 빠지면 그러면 정리를 하자, 이렇게 대처를 잡아드렸어요. 다행히 개파락 이후에 돌렸단 말이야. 이때 나온 얘기가 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민다고. 근데 이게 저점이에요. 16만 원 이탈된 요 날이 마지막 저점이고, 그리고 나서 현대차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랬더니 얘기가 쏙 들어가죠. 요날 10월 20일 날 요날. 그러면 진짜 이게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그랬다는 루머가 나왔는지는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면 돼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구조가, 이거 이제 정몽고 회장님이 사실상 사회 환원 조치한다고 30% 갖고 있던 건 이제 내놓고, 그리고 이제 30% 갖고 있던 거는 그건 이제 본택이구나. 본택이고, 하여간에 이 글로비스도 정의선 회장이 2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들어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선정을 인정받고, 그러면 뭐 수합해가지고 뭐 기아의 또 현대차의 지분을 뭐 확장할 수 있고 별의별 시나리오는 있죠. 그게 이제 또 합법적인 내용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합법적으로 진행하는데. 근데 인위적으로 현대차의 주가를 눌러서 현대글로비스를, 정신 나간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기준에 현대차 시가총액이 6위란 말이에요. 6위. 시가총액 6위짜리를 지들 마음대로, 야 외국인들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좀 경영권 승계 작업하게 주가 박살 내놓을 테니까 니들 좀만 참고 있어, 이렇게 해요? 현대글로비스가 그날 그 이슈 때문에 27% 올라요. 우리는요, 요 수익 다 내죠. 개파락 2%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27% 올려. 우리는 수익 다 잡아먹죠 이날. 현대차는 주력주니까 그대로 냅두고, 개파락에 양보이니까 냅두고, 얘 따라붙어서 다 따라먹죠. 응? 얘 문자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문자 볼까요? 보시죠. 뭐. 현대글로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보시면은 문자 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10월 20일 날 아침 9시 7분에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비중 30%인데 현대글로비스 그중에 10% 17만 8천 원에 편입, 그리고 10시 51분에 21만 5천 원 이탈 시 차익 실현. 17만 8천 원, 21만 5천 원. 17만 8천 원.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에서 7천 원 올라온 거니까 얼마? 한 4%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럼 플러스 2%에 편입해서 21만 5천 원이면 고점 대비 얼마? 7천 원 밀린 거네요. 그러면 3% 조정받은 거죠.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경영권 승계 작업. 그 내용을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렸던 부분이 가장 최근의 기준이에요. 2022년 7월 초순에도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아 위주로 사실상 편입을 했잖아요. 기아 위주로 계속 편입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래가 더 셌고 거래량이 더 셌고, 그리고 주가 추세 부분이 3월 이후에 기아가 월등히 셌기 때문에 7월이 아니라 이제 이때겠죠. 이제 이때 5월 달까지 해서 이렇게 쭉 5월 달까지 6만 8천 원에서 8만 7천 원까지 얼마, 거의 2만 원 올라오죠.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7만 원 수준에서부터 9만 원 수준까지 30%. 기아가 3월 15일 이후에.
근데 현대차는 어떻게 했어요? 현대차는 그렇게 못 움직여요. 3월부터 5월 13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올라오긴 올라왔단 말이야. 16만 2천 원에서부터 뭐 4월 26일이 고점인데 19만 원이니까 한 3만 원, 20% 올라왔어. 기아는 한 30%. 시가총액 차이가 기아가 더 가벼우니까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얘기가 야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현대차 주가를 누르고 기아를 땡긴대. 근데 결국은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현대차가 일단은 6월 저점 대비해서 움직임 폭이 조금 더 강하단 말이야. 조금 더, 조금. 응? 그리고 지금은 또 비슷비슷해요. 또 최근 들어서 뭐 6월 이후에 현대차가 17% 올랐잖아. 그럼 지금은 뭐야? 그러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검증을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특히 그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야 뭐 경영권 승계 작업, 또 뭐 M&A를 위해서 뭐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작업을 어떻게 치고,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DB하이텍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을 많이 말씀드리게 된 건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 8월 12일 날 올려드린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7월 10일 날 뭐 속수무책 무너져 내린 그 기준이 되죠. 그때 이제 올려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물적 분할에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이날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그 동영상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조금씩 더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고, 그 하여간에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 내가 들었는데 뭐 이 종목을 이렇게 한다. 그건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하고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대주주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DB하이텍 외국인 지분 26%인데 대주주가 지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겠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자. 그리고 IT가 원체 이제 지금 7월 이후에 7월 초 바닥에서부터 딱 들어올린 이후에 7월 초 바닥에서부터 딱 들어올린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에서 탁 들어올린 이후에 주춤 정도가 아니라 고점 대비 또 미끄러져 버렸죠. 전체 IT가 이렇게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DB하이텍의 흐름도 굉장히 무거운데, 일단은 하여간에 전체 IT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DB하이텍 전략 교육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교육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DB하이텍은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런데, 이건 VVIP 방에는 올라갔어요 지금 매수 사인이. 근데 VIP 방에 불기둥 방에는, 불기둥 방 전략은 요거 녹화 끝나고 바로 또 짧게 끊어드릴 텐데 변동성 위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뭐 불기둥 마사님 다시 휴가 갔다 오면은 변동성 위주로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DB하이텍 올려드릴게요.